안녕하세요. 저 끝에 잘 들리시나요? 네. 참 진짜 많으시네요. 네.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때 제 자랑 같지만 졸업식 날 이제 답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범법인 광평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 자체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에 대한 발표는 김성훈 대표님께서도 원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서울 빌딩 숲에 있다가 한 1시간 반 조금 더 넘게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오는데 날씨도 되게 좋고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머리를 식히는 어떤 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도 궁금하신 점이 해소될 수 있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오늘 주제로 드리는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몇 분 계시죠? 제가 각 지점들 다니면서 몇 번씩 요청을 받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주제는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IDS의 이제 김성훈 대표님과 관련된 재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언론 보도 요새 이제 김성훈 대표님이나 IDS 홀딩스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김성훈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복귀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전에 제가 맡았던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도 상당히 좀 컸고 그리고 문제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김성훈 대표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또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기존에 제가 맡았다 했던 사건,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기존의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시다가 도망을 가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던 사업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정보 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들도 손수 직접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주셨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정제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보통은 수사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심리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피의자라고 합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지위에 있게 돼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에서는 보통 자기 입장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당당하셨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시 담당 검사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검사 역시도 굉장히 좀 다른 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을 사석에서 좀 저한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 과정 중에 있다가 영장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구속영장이죠. 보통 검찰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각 검찰청마다 그 기준이 좀 다른데요.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혐의 여부가 불문하고 책임 소재 때문인지도 몰라도 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했었죠. 다 아시다시피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통상 많은 금액, 수백억 원대 사건들에 있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치열한 그 논리를 만들고 또 그거를 법정에서 변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영장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끝끝내 결국엔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당시 기소된 내용은 3가지 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시효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3가지 죄명이었습니다. 크게는 사기와 유사시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근데 사기를 그렇게 2개로 나누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5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것보다 더 사안이 중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더 가중되는 법률을 적용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보통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 방식은 2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안 그러면 유죄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그런 경우수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던 검찰의 주장 내용을 완전 부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법정에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는 다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법률 이론에 따라서 이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쪽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동의를 하되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1심 변론은 저희 본법인 광평하고 본법인 태평양하고가 같이 공동 변론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어떻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체를 다 동의하고 법리적인 무죄를 주장할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검찰 조사 당시에 제출했던 그 대응 방식 자체가 모든 자료들을 다 먼저 제출을 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삼는 증거가 됐던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대표님 입장으로서나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을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혀. 더군다나 당시 제출된 검찰 증거 기록들은 대부분이 다 금융정보 자료들이었습니다. 즉 은행에서 출력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무죄를 주장했던 겁니다. 왜 무죄를 주장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기소된 내용 자체가 사기 부분하고 유사시효 부분 2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기 부분, 여러분들 보통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라고 하실 때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주고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전형적인 예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에 김성훈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2010년 9월경에 설립됐던 홍콩의 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FX 마진 거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을 정확히 산정한 결과 당시 연 49%에서 61%의 수익률을 얻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정보 제공을 자료를 통해서 모두 확실하게 드러난 자료들이었고 데이터 결과였고 이 내용은 1심 법정에서 저희가 1시간여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당시 금융정보와 거래 예시를 들면서 하나하나 입증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사업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 수익률을 가졌고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업 자금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리셨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차용증을 쓴다고 하시죠. 차용증의 내용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1억 원을 누구한테 빌려주는데 1년이란 기간을 정해서 매달 정해진 이유를 정하고 그 정해진 이유를 이자를 받고 1년 후, 즉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1억 원을 회수하면 끝나는 거래관계죠. 이 차용금 거래관계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돈을 빌리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많은 분들이 김성훈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였던 겁니다. 물론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홍콩에서 있었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 어디에서도 당시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참여한다거나 사업과 수익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로지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을 받고 그 사이에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이 순수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는 법리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누구한테 속아서 누구의 거짓말을 해서 그거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너는 처벌받아라. 이게 법의 어떤 논리입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행위를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소금을 당했다.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것을 착오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착오에 빠져서 돈을 주는 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관계가 인정되고 그걸 통해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그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시 공동변론을 맡았던 태평양 변호사님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현직 판사들도 계시고 검사들도 계시고 또 동료 변호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던 논리 자체가 과연 무리한 논리인가 라고 저 자신한테 반문을 하고 제가 아는 주변 지인뿐만 아니라 당시 변론을 같이 했던 태평양의 변호사님들에게도 많은 변호사님들과도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실관계 자체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렸고 해당 기간 안에 돈을 다 갚고 이자까지 모두 변제를 했다면 과연 이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그 장점, 변론할 때 있어서 장점,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